소프트웨어 공학 네 번째 강의인데요. 요구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구 분석이라는 작업은 요전 챕터에서 본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계획된 후에 제일 처음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4장에 있는 내용 중에 먼저 두 개로 나누어서 요구라는 게 뭔지, 그리고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요구를 우리가 잘 찾아낸 후에 개발을 위해서 잘 그거를 다듬고 명세화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에 있는 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잘 찾아내고 그거를 정리하는 일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잘 인식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요구라는 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찾아내기 어렵고, 또 나중에 우리가 그 요구대로 개발된 후에도 어떤 사람은 그 요구대로 맞게 개발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요구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거를 누가 보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하고 명세화하는 작업은 꽤 어렵기도 하고 꽤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구 분석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요구를 찾아낼 거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어떻게 잘 정리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요구가 정리된 것이, 명세화된 것이 실제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모순이 없는지 그걸 잘 확인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요구 분석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구 분석 작업은 주로 그 요구를 잘 알고 있는 고객이나 사용자와 개발자 사이에 상당히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회의와 또 여러 가지 방법의 요구를 찾아내고 요구를 잘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구는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잘 찾아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뷰나 설문을 거쳐서, 또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오늘 이제 언급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개발자가 그걸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이해된 요구를 잘 정리해서 그거를 사용자에게 컨펌 받는, 확인받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구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뭘 정확히 요구하고 정확히 선택하고 정확히 제시하는 일에 그렇게 익숙한 문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이 선택지가 있을 때 알아서 해주세요, 또는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쪽을 잘 모르는 그런 사용자를 만났을 때 개발자가 많이 아니까 개발자가 아는 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요구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된 후에, 또는 개발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하고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몇 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한 후에는 왜 매우 다른 그런 요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요구라는 게 뭔지, 소프트웨어에서 뭘 요구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명확한 그런 사항들을 잘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구는, 소프트웨어에서 요구는 우리가 개발할 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요청 또는 원하는 것 또는 제한 조건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요구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기능 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 제한들, 예를 들면 보안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해달라, 또는 성능은 어느 수준으로 해달라, 또 사용하기 쉬운 정도는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요구, require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찾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딩보다는 훨씬 더 프로젝트를 성공이냐 실패냐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또 대부분의 우리 그 설계 이후의 단계는 개발자들에 의해서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은 여러 이해 당사자,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관련자들, 예를 들면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발주하는 기관의 대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라든지 또는 다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관계 되고 그런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그 동의가 있어서 그 합의된 어떤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사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언어로 해달라, 또는 플랫폼을 해달라, 또는 특정한 제품을 이용해달라,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해결책을 위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뭐 법적인 어떤 그 문제에서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또 환경에서의 어떤 제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그 분류해 보면 크게는 기능적인 요구와 기능 외적인 요구, 즉 비기능적인 요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functional requirement와 non-functional requirement라고 하는데요. 우선 기능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그런 것들 우리가 다 통틀어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 절차를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그 업무 절차에서 우리가 서비스 받는 어떤 기능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구매를 한다. 그런 구매에 관련된 기능들, 그렇죠? 또 결제에 관련된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가 처리해야 될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라는 거는 어떤 기계 동작이나 뭐 나중에 우리가 어떤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 센서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컨트롤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다 동작이니까 시스템의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적인 요구는 우리가 글로 썼을 때 대부분 동사로 표현되고 쉽게 파악이 되고 어떤 제품이 가지는 어떤 기능,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use case라는 사용 사례라는 걸로 우리가 나타낼 텐데 비교적 이 밑에 있는 비기능적인 요구에 비해서 우리가 눈에 잘 보이고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비기능적인 요구는 요청된 기능 이외의 시스템이 갖춰야 될 어떤 특징들, 조건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응답 속도, response time.
우리가 은행에서 뭐 어떤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응답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면 우리 거래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컨트롤 시스템에서 센서에 의해서 감지된 그 데이터가 처리돼야 될 어떤 리스폰스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제한 시간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성능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또는 고장에서 또 회복되는 기간, 리커버리가 빨리 돼야 된다든지, 리스폰스 어떤 페일리어가 일어났을 때 그게 빨리 회복돼야 된다든지, 백업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거, 특히 이런 것들은 기능 외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근로 명세를 썼을 때 대부분 형용사로 뭐 예를 들면 응답 속도가 얼마인 기능을 개발해달라 이럴 때 대개 형용사로 포함되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 간과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기능보다는 그 제품의 특징, 속성 이런 거에 해당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품질 속성으로 잘 정의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세하게 기능적인 요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기능은 외부에 보여지는 어떤 내용들 또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외부 요소라면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시스템 밖에 어떤 다른 시스템이 될 수 있고 우리 소프트웨어의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장비들, 센서들 이런 것도 다 외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바로 기능이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기능은 일부 어떤 기능들은 시스템이 그 어떤 상태일 때 기능을 하고 어떤 상태일 때는 기능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이게 스테이트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스테이트레스인지 스테이트의 어떤 모드가 필요한 건지 그런 걸 따질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하여튼 이 기능 중에는 어떤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 기능이라는 거는 그 기능을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 구현하는 기술 또는 구현하는 알고리즘하고는 독립적인 그런 기능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어떤 주문에 대한 기능이 있을 때 그 주문을 이렇게도 설계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설계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구현하는 방법이나 기술과는 독립적으로 어떤 기술에 의존되지 않게 그 내용을 우리가 기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설계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 대안들을 내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기능의 예인데요. 그 피처, 그 뭐 여기는 시스템이 뭘 하는가, 언제 그 일을 하는가, 또는 언제 어떻게 그 변경하거나 확정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가지는 피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봐도 그 안에 모델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모여서 하나의 모델을 이루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예를 들면 ATM 같은 데서는 뭐 현금을 인출하거나 조회하거나 입금하거나 송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기능, 자료가 어떤 형태를 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보내고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얼마나 정확해야 되고 그죠? 그런 또 양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자료와 관련된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입출력에 관한 기능. 네, 어떤 식으로 유입되고 그게 어떻게 배출되느냐.
또 배출될 때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계좌의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뭐 문자인지 숫자인지 뭐 이런 어떤 입출력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와 관련된 기능, 누가 사용할 건지, 그 사용자가 어, 그룹인지 또 어떤 역할인지 또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초보자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능과 관련된 어떤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기능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기능을 마치 우리가 뭐 투두 리스트나 뭐 쇼핑 리스트나 이런 것처럼 쭉 나열한 거를 우리가 기능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찾아보고 그 기능들을 다 리스트업하고 적당히 그룹핑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판 같은 그래픽 에디터를 우리가 만약에 개발한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죠? 뭐, 어, 뭐 그림을 불러온다든지, 뭐 그거를 뭐 디스플레이 한다든지, 뭐 이동 그 어떤 그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을 그 이동한다든지, 뭘 선택한다든지, 또는 이게 그림이 여러 개 겹쳤을 때 그 층을 레이어를 잘 관리하고 그 층에 대한 순서를 뭐 다리를 한다든지 맨 밑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예. 그래서 그걸 뭐 회전한다든지 또는 변형해서 꾸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픽 에디터에 관련된 어떤 기능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든 처음에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이런 기능을 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네, 거기까지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어, 기능적인 그런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능 외적인 요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기능 외적인 요구라는 거는 시스템의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그 서비스의 어떤 질 또는 성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이지만 성능이 빠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그 리얼 타임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어, 그 제한된 어떤 내용들, 그냥. 예. 또는 뭐 품질에 대한 거, 또는 안전성에 대한 거, 또는 보안에 대한 거. 이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암호화해서 뭐 넣라는지 뭐 이런 또는 이제 뭐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침입됐을 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그 친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능 외적인 요구입니다. 이런 기능적인 거에 비해서 기능 외적인 요구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파악해서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런 리얼타임 시스템이나 또는 어떤 컨트롤에 들어가는 인베이드 시스템이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능적인 것보다 이런 기능 외적인 요구가 더 중요하고, 그걸 잘 만족시키지 못하면 시스템이 정확하게 개발됐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뭐 아주 단적인 어떤 그림을 사진으로 이제 그 의미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 뭐 당나귀가 이제 짐을 싣지만 실었다는 건 어떤 기능이고 운반한다는 거는 어떤 기능이지만, 그걸 이렇게 과적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어떤 시스템에 너무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과부하를 감당 못하는
수준의 어떤 데이터나 어떤 처리 속도라 그러면 좋은 기능을 발휘하더라도 우리가 시스템을 쓸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 외적인 요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요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요구를 적절히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요구 대상이 뭔지 비즈니스에 관련된 요구, 업무에 대한 어떤 요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업무 처리 과정을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에 많이 나오는 요구들인데 예를 들면 은행에서 어떤 뭐 잔액 조회라든지 계좌 이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전표를 작성해서 이미 그런 업무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업무 절차를 잘 찾아보면 잘 기능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업무에 관련된 그런 요구 기능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키텍처나 설계에 대한 요구. 그 기능 자체보다는 어떤 구현에 필요한 설계와 상세한 어떤 기능 외적인 요구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에서 자동 이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나중에 우리가 이게 어떤 식의 설계가 될 텐데 그 설계가 이런 방법을 해달라라든지 이런 어떤 제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딩에 필요한 상세한 요구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통합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틸리티의 제공자라든지 그 제공자의 이름, 관계, 뭐 고객 번호, 또 이런 자세한 것들이 자동 지급 한도, 그 ATM에서 뭐 이런 것들은 기능보다는 굉장히 세부적인 코딩에 필요한 어떤 상세한 요구들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시스템 통합에 대한 요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걸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는지, 그 기능의 요구라고 하는지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강의 첫 번째 테마 요구라는 게 뭔지, 요구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런 걸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요구를 사용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추출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 모두 다 쓰여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서 써야 되겠죠,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주문형 소프트웨어인 경우는 이 요구 추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용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패키지형 소프트웨어인 경우, 그러니까 사용자가 불특정한 다수인 경우, 주문형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대개 개발 기관 안에서 그 요구를 스스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포털 같은 거를 우리가 개발하는 쪽에서는 기획자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한테 뭐 요구를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소프트웨어나 그 게임이나 뭐 이런 그 부분에 기능 그 원하는 어떤 요구를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기획자들에 의한 그런 요구 추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여기서 좀 지워했고요. 사용자한테 요구를 찾아내는 방법들 그거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요구 추출은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하게 우리가 출처를 파악하고요. 그걸 잘 취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문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하고 어떤 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뭘 보거나, 그죠? 또는 직접 우리가 인터뷰를 하거나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시스템을 우리가 찾아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정리된 그런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요. 예, 우선은 그 요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출하기 전에 그 요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디를 보면 요구를 잘 찾아낼 수 있는지 요구 정보의 소스가 어딘지를 우리가 잘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일반적인 요구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요구의 그 소스가 될 텐데요. 우선 제일 그, 그 접근하기 쉬운 게 고객이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발주한 쪽에 내가 어떤 게 필요하니까 어떤 요구가 있으니까 이걸 개발해 주세요라는 것이 상당히 아마 그 처음에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발주하기 전에 또는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미리 그 RFP라는 거 우리가 만드는데요. 네, 그 RFP는 이제 그 개발을 어떤 제안하는 거죠, 그죠?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해서 제안서를 써달라고 제안을 해달라고 개발을 우리가 맡길 테니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데 그런 RFP를 쓸 때 고객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메인 전문가가 있는데요. 도메인 전문가는 뭐냐면 어떤 업무 영역을 잘 안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 기능이나 여러 가지 요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전문가들.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메인 전문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회계 시스템, 어떤 어카운팅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그 회계 자체의 그 절차와 여러 뭐 계정 과목이나 뭐 어떻게 우리가 분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어떤 회계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회계사들이 제일 어떤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이나 어떤 자료나 업무 절차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요구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그 외부 컨설트 하는 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그 요구에 대한 정보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해 당사자들인데요. 아까 우리 그 이야기했는데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받고 있을 수 있고 관련되는 당사자들,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뭐 발주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시스템과 연관되는 어떤 다른 시스템의 그 지금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외부에서 그 어떤 관공서가 그 시스템하고 어떤 연관돼서 어떤 컨트롤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 이해 당사자들이 나중에 그 요구에 대한 거를 잘 정리하고 조율을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사용자는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객이라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재정적으로 우리가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걸 우리가 커스터머라고 하고 유저는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역할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 역공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어떤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 또는 지금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오래된 어떤 레거시 시스템이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쓰던 시스템을 잘
그 정보를 뒤져서 그거를 우리가 그 근거로 삼아서 새롭게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시스템에 대해서 잘 스터디해보고 거기 있는 내용을 잘 복원해보고 뭐 그런 작업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요구 추출에는 지금 이야기한 거 이외에도 어떤 문서가 있다.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어떤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면 뭐 어떤 그 양식이겠고 어떤 전표가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안에 또는 업무 매뉴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거기에 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소개했죠. 네, 지금 여기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그, 조금 오래돼서 계속 우리가 사용해 오던 시스템들, 네, 그런 거 우리가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은행에도 들어가는 시스템 중에 예전에 뭐 지금은 뭐 잘 배우지도 않는 그런 언어로 개발된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 추출 방법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기 전에 나중에 우리가 요구를 정리할 때 이런 어떤 요구에 대한 어떤 관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요구를 추출할 때 어떤 기준되는 어떤 뷰 포인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요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 사용할 어떤 빌딩을 하나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빌딩을 지을 때 나중에 빌딩을 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공자 중에 어떤 사람은 골격을 올리는 그런 업무를 맡았다. 그러니까 뭐 뼈대를 올리고 뭐 창글 콘크리트 갖다 붓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빌딩에 대한 어떤 요구지만 층들이 어떻게 생겼고 몇 층이 있고 그 층들의 뭐 어떤 높이는 어떻고 뭐 면적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관점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 빌딩에 대해서 전기 배선하는 입장의 어떤 시공자다. 그러면 뭐 뼈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철근을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은 사실 그 사람이 원하는 뷰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뷰 포인트는 배선을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 뭐 용량이 얼마짜리 전기선을 깔 건지, 그리고 어디서 분전이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도 이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찾아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인터랙션의 관점이 있는. 예를 들면 ATM을 사용하는 고객과 그 ATM 시스템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을 하는지, 우리 어떤 버튼을 누르고 그럼 그 버튼 누르면 어떤 내용이 화면에 띄워지고 어떤 기능이 실행되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 이런 내용이 제일 요구 추출할 때 제일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간접 관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 말고 어떤 시스템을 서포트한다든지 메인테넌스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관계자들. 여기 지금 ATM 관리 부서라든지 아니면 그 ATM기에 매일 아침에 와서 보안 요원이 거기에 체크를 하고 현금이 모자라면 현금을 갖다 집어넣고 뭐 이런 관점이라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사용하는 사람과 그 시스템을 메인테넌스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관리하는 입장의 어떤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도메인 관점은 응용 영역의 어떤 특징과 제약상, 예를 들면 그 ATM 은행 사이의 어떤 통신 표준 기술, 그러니까 이 ATM기는 은행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은행을 우리가 다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ATM기라고 그러면 이 은행하고도 통신해야 되고 다른 은행 또는 카드 회사하고도 통신해서 현금을 뽑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도메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관점을 우리가 정리하면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서는 크게 우리가 일반적인 세 가지만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이 요구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좀 소개하죠. 대표적인 것들을. 자, 여기 보니까 고객을 발표시키는 거. 고객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요구가 뭔지 이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그 개발팀한테 이런 거라도 개발해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기능입니다. 또는 제약사항이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걸 스스로 정리해서 발표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헌들, 매뉴얼들, 그죠? 업무 절차들, 양식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지금 잘 그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관련자들에 대한 설문지, 인터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문을 하거나 이제 인터뷰는 좀 다른 방법인데 하여튼 사용자 요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서로 묻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묻는다든지 이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스토리 또는 사용 사례. 이 맨 밑에 있는 것들이 아마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아마 처음 들을 텐데 그, 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코딩을 많이 해봤을 텐데 그 코딩을 하는 거를 직접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됩니다. 이런 걸 직접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죠. 왜? 사용자가 그 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글로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작성하면서 뽑아낸다든지 또는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컨펌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스토리라든지 유스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이 될 거고요. 자, 한 가지씩 좀 봅시다. 자, 우선 고객이 발표하는 방법. 그 고객이 발표하는 방법은 그 이제 제일 편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어떤 고객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거기 잘 모른다. 처음에 우리 뭐 이제까지 그 비슷한 걸 개발한 적도 없고 그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그러면 초기에 개념을 잡기 좋은 방법은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정리된 것을 한번 이야기해달라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뭐 문서가 없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정리해서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좀 효과적인 발표가 되려면 누가 정리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요구를 잘 알고 있는 책임자나 관리자가 발표하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그 발표에 잘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의심 가는 부분 또는 잘 모르는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우리가 발표 후에 그런 어떤 질문 세션을 통해서 그걸 잘 물어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고객의 발표에서 너무 우리가 그 자세한 구현과 관련되는 어떤 토의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알고리즘으로 또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앞에서는 구형과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플랫폼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할 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뭐 노트할 수도 있는데, 우선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슬라이드에 대한 자료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훨씬 효과적인 발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뭐 긴 장시간의 어떤 발표, 예를 들면 컨퍼런스 같은 걸 할 수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집중을 위해서 또 개발자들이 어떤 다른 업무도 있을 테니까 아주 집약된 그런 형태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헌조사인데요.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얻어서 요구를 찾아내는 방법. 네, 이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 혹시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해.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이런 거는 더 좋은 기능을 생각해내서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업무 문서나 양식을 조사하는 경우. 네,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주문형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어떤 그 업무 과정에 대한 어떤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자료가 처리가 돼야 되고 어떤 자료가 저장되고 어떻게 변환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어떤 경우는 이제 스탠다드와 굉장히 깊이 관련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스템이 어떤 정보를 밖에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제공하는 어떤 형식이나 내용이나 포맷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에 맞게 어떻게 다른 거하고 맞춰져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엑셀 파일 형태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뭐 그 엑셀 파일의 어떤 포맷 형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호환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용하는 기관에서 또는 사용하는 내용이 어떤 정책이나 규제하고 연관돼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로열티에 대한 뭐 저작권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법령이라든지 어떤 뭐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면 그 회계 처리에 대한 어떤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반영을 해서 기능에 넣어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서와 비슷한 건데 업무 절차나 양식. 뭐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습 업무에 대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등록금을 고지서를 부과하고 그 고지서를 받은 수강생들이 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입하는 어떤 과정들, 그다음 그것이 정리돼서 어떻게 우리가 회계 장부에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업무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어떤 표준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정보가 이 시스템에도 쓰이고 다른 시스템 쓰이고 이럴 때 그 어떤 내용이나 아니면 형식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르면 또 맞춰줘야 되니까 그 회사 안에서 또는 기관 안에서 이런 데이터는 이런 항목이 있고 이렇게 이런 포맷을 쓴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만약 연동해서 들어가야 될 때 이런 호환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 산업 또는 어떤 특수 정책이나 규정, 기업입니다. 기업, 정부나 산업 어떤 기업의 특수 정책이나 규정을 조사하는 경우,
네, 그래서 그 지금 밑에 있는 요 그림이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어떤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그 플로우 차트처럼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그 요게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각 그 작업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그 작업을 누가 담당하는지 그 담당자가 있고요. 업무가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해서 흘러가는지 여기 보면 어떤 결정하는 내용도 있고 또는 그 결정에 의해서 뭐 그 결정이 됐으면 이쪽으로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와서 다른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업무 과정 절차들이 이런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되겠죠. 예, 그다음은 그 질문지를 작성해서 그거를 설문으로 뿌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베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 서베이를 하냐면 우리가 새로 개발될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저런 설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여러 개인들의 의견을 그 취합하는, 종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우리 학교도 가끔 이제 뭐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 개발할 때 학생 또는 교직원, 교수님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뭐 설문을 그 하면 뭐 폼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뭐 설문하면 뭐 경품도 주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광범위한 의견을 우리가 찾아낼 때 이런 것들이 유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질문지를 작성할 때는 너무 설문이 긴 거는 좋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설문이 뭐 30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중간에 하다가 다 그만둘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은 간단하고 중요한 이슈에 집중해서 빨리 할 수 있게 적절하고 잘 질문을 정리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뷰 방법인데요. 인터뷰는 아까 설문보다는 굉장히 제한된 사람을 직접 만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우리가 뭘 질문해야 될지 질문을 써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가는 거. 그래서 우선은 그 인터뷰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이 제일 시스템에 대해서 정통한지 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건 그 사람 적재적소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우리가 질문지를 잘 작성해서 그 인터뷰 대상자하고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모르던 것 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 그 단시간 내에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뷰에 어떤 준비가 없이 가면 되게 질문이 굉장히 그 모호하거나 아니면 별로 그 영향가 없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미리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우리가 그 인터뷰 대상자로 하여금 찾아낼 건지 그런 거를 결정하고 잘 정리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설문 방법과 인터뷰 방법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깊이 있는 의견이 아니라 아주 그렇게 깊이 있지 않지만 넓은 의견을 듣는 방법이고 설문은 인터뷰는 넓지는 않지만 우리 인터뷰는 뭐 우리 시스템 사용하는 사용자를 전부 일일이 1대1로 만나서 그 의견을 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사람만 만나는데 그
그 적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인터뷰할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뭐 자세한 사항들, 예를 들면 최대 몇 명까지 쓸 수 있게 할 건가요? 최소 몇 명, 뭐 어떤 반응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예외적인 규칙, 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인터뷰할 때 우리가 질문을 작성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대답이 yes, no로 나오는 질문은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픈 퀘스천으로 어떤 것이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요구를 설명해 달라든지 또 우리가 인터뷰하는 그 대상자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다른 더 잘하는 어떤 유저가 없는지 그 다음에 말로 했을 때 좀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그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회의하는 방법인데요.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는 회의의 일종인데 일반적인 회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통의 회의는 어떤 회의 안건이 있어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걸 텐데요. 또는 이제 액션 플랜은 누가 할 건지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낼 목적으로 여러 명한테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어떤 아이디어를 쏟아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어떤 누가 그거를 실행할 건지 또는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들 건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로 시스템이 가져야 될 어떤 기능들, 아이디어들, 새로운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서로 제시하는 그런 회의인데요. 우리가 보통 회의할 때 제일 그 위험한 회의가 그 이 사람이 낸 의견은 굉장히 중요해서 잘 받아들여지고 이 사람이 낸 의견은 잘 무시되고 뭐 그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직적이 돼서는 안 해요. 그죠? 수평적인 모든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내질 수 있도록 그런 회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하는 브레인스토밍 회의는 미리 말하기 전에 이제 여기다 그 종이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다 내놓으면 옆에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거하고 겹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써서 나중에 이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Joint Application Development JAD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관련자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회를 보고 각자 이제 생각하는 거를 종이에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옆에 사람들이 돌려보게 하고 그 단계를 뭐 좀 반복해서 해보고 또는 그 중에 이제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 중에 좀 우선순위를 우리가 파악한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보고 또는 그거를 우리가 뭐 보팅을 해보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걸 결정하는 회의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거는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 그런 수준의 회의입니다. 자,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요구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요구를 잘 찾아낸 거를 잘 분류하고 분석해서 이제 명세화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구 분석은 찾아낸 거를 우리가 잘 그 분류하고 분류된 거를 적절하게 그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선 요구라는 거는 명확해야 돼요. 누가 봐도 같은 걸로 인식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게 아주 클리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요구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이 기능을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B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굉장히 모호한 거거든요.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요구가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요구 중에 이 요구하고 이 요구하고 배치되는 서로 두 가지가 상충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다 연관되는 건데 다르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요구는 6가지 좀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원자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요구 사항 하나가 여러 가지가 복합화돼서 뭐 그 안에 자세한 기능의 요구가 그 좀 뭉쳐 있는 그런 형태는 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관리가 사실 뭐 거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 복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관리라는 이름의 그런 기능의 이름은 기능을 어떤 분류한 거는 될 수 있지만 어떤 아주 세세한 기능, 원자적인 세세한 기능 하나의 이름이 뭘 관리한다든지 이런 건 되게 애매모호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완전성.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요구가 나중에 시스템이 개발됐을 때 어떤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용자는 이만큼 요구하는데 우리가 찾아낸 요구는 그거를 포함하지 않은 일부가 된다든지, 그죠? 아니면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갔다든지, 그죠? 네, 그 경우는 완전하다, complete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구가 모호하거나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죠?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또는 이쪽에 얘기하고 저쪽에 얘기 달라진다든지, 통일성이 없다든지 이런 내용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요구 사항이 이게 나중에 그 요구에 대한 것들이 설계에 어디에 표현되어 있고 그 설계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고 그 설계가 결국 나중에 코딩에서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계속 추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면 오류가 났다든지 아니면 그게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그거를 잘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능 중에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얘는 꼭 구현돼야 된다. 예를 들면 이거는 별로 필요 없어서 다음 버전에 해도 된다. 이거는 뭐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든지 이런 중요도를 파악해야 나중에 우리가 그 기능을 만약에 돈이 없고 기간이 짧아가지고 뭐 이걸 커트해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더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 결정할 때 기준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구사항이 나중에 개발이 정확하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개발이 잘 됐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개발이 안 됐다고 보고 뭐 그렇게 기준이 애매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확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 자, 그 다음에 요구 분석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개발할 시스템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나 제약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는 그 시스템에 응용되는 분야의 지식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연관되는 지식들 이런 게 다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메인은 우리 컴퓨터공학 전공자보다는 다른 전공자들, 그래서 우리 뭐 융합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융합이 필요한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 기계공학과 애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의 도메인을 잘 분석하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그 도메인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에 다 녹아낼 건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설계 모델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과 비즈니스 룰, 응용 분야에 존재하는 개념을 잘 정의하고 분석해서 시스템에 존재하는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 이 도메인 우리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하다 보면 이제 뭐 어떤 특정한 분야의 뭐 예를 들면 은행과 또는 뭐 병원에 관련된 걸 우리가 계속 소프트웨어 개발하다 보면 그 응용 분야에 대한 지식이 공부가 되고 그쪽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처음인 경우에는 이제 그 도메인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스타디하든지 아니면 그쪽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업무 영역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또는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스템 쪽으로 잘 이해가 돼서 그게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작업들, 도메인에 관련된 개념을 잘 정의한다든지 또는 그걸 잘 분석한다든지 비즈니스 룰을 찾아내서 그걸 정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도메인 분석에 해당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업 시스템에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이제 예를 들면 SAP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SAP에는 항상 이제 만약 그 SAP로 우리가 뭐 어떤 그 회사에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SAP 컨설턴트도 들어가고요. 또 개발자도 들어가고 또 어떤 현업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협력해서 일하게 되는데 이 도메인 분석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예를 들면 뭐 회사의 구매 업무에 대해서 뭐 그 계속 업무 분석을 해보고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획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런 도메인에 관한 지식들이 잘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 엑스퍼트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와는 좀 다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컨설트로. 네, 그래서 이 도메인을 잘 정리할 때 중요한 게 업무에 대한 어떤 작업 영역을 파악하고 범위를 규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그 표에 나온 것처럼 의료 시스템이 있다. 그럼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죠? 뭐 환자를 관리하는 쪽의 분야, 그 다음에 약 조제하는 쪽의 분야, 그 다음에 의료 그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분야 또는 병동을 관리하는 데 드는 분야, 그죠? 그래서 각 분야에 어떤 업무가 있을 때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자세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약을 처방한다, 약을 조제한다 그럴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만들 소프트웨어, 정보 시스템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발자들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도메인 드리븐 디벨롭먼트 DDD라는 그런 쪽에서는 이 도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정의, 또 덩어리에 대한 정의, 또는 그 덩어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소스 코드를 쓸 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이름 정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이 그 소스 코드의 어떤 그 변수 이름에 잘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메인 분석은 우선 도메인 개념을 찾고요. 그걸 잘 사전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즈니스 규칙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된 어떤 내용들을 보고 그 처방을 내리고 그 병상 뭐 일지라고 그럴까 뭐 그런 그 병 기록하는 거, 히스토리 기록하는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절차와 양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정리할 때 이런 도메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시나리오 분석, 그 다음에 사용자 스토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번에 소개할 이제 이 유스 케이스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데요. 예, 그 아까 우리 얘기할 때 시스템의 어떤 기능은 사용자와 시스템 외부와의 어떤 그 시스템과의 인터랙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에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스템 내부에 있는 아주 자세한 뭐 우리가 소스 코드를 짤 때 프로그램의 뭐 어떤 덩어리가 어떤 거냐, 뭐 변수 이름 어떻게 해야 되냐, 알고리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반에 우리가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사용자와 시스템의 맨 바운더리, 시스템의 맨 경계 부분에서 서로 이게 어떻게 인터랙션이 일어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의 내부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비로소 내부에 있는 걸 우리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 클린 아키텍처라는 그런 개념도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정할 때 어느 부분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가는지 그런 걸 잘 정리하는 거를 우리가 클린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시나리오 기반 분석은 개발자와 사용자의 어떤 인터랙션 그거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시스템한테 서비스를 받는지를 나타낸 거. 이걸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 스토리보드나 어떤 만화라든지 또는 UI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음성으로 남길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그거를 아주 간략하게 여기 우리 메모리 카드 안에 단어장 같은 데다가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쓰는 걸 우리가 유저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짧게 쓰냐면 장황하게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아주 짤막하게 정리된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이거를 장황하게 뭐 그 글로 써서 뭐 A4용지 몇 장이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그걸 다 읽어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의 어떤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나 역량을 사용자들이 뭘 어떻게 원하는지를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겁니다. 이름으로 탐색하는 거. 이름 기준으로 탐색하는 거죠. 이름을 주고 어떤 내용을 찾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이라는 사용자가 뭘 원하냐면 중요한 부분을 언제든지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는 내용에 마킹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항상 요 세 가지 어떤 역할과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기능이나 서비스가 뭔지 그 결과 뭐가 돼야 되는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카드 하나로 딱 만들고 나중에 우리가 시스템 개발할 때 예를 들면 애자일 같은 경우는 이 카드 보고 우리가 하나의 기능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능 하나 단위로 작성된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요구 분석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이제 요 요구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요구 찾아낸 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설계 단계에 좀 내용이 어, 그, 잘 우리가 그 설계할 때 많이 도움되는 그런 정리 방법이 있는데 그 유스 케이스에 대한 방법을 다음번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